역시 이현 화원이 그 정도면 그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 같구려. 봄바람이 살랑이는 도와서 마당 그곳에 모인 관리들이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현은 붓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완성된 한 폭의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실 연회를 그린 기록화였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마치 말을 걸듯 생생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과 곱게 펼쳐진 비단 옷자락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붓끝 하나하나에 생기가 깃들어 있었고 색감은 부드럽게 어우러져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솜씨를 두고 천재라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천재라 하겠소? 고위 관리 중 한 명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현 화원은 도화서 제조 자리에 올라야 마땅하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이현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현의 뒤편에서 묵묵히 붓을 쥐고 있던 젊은 화원 서준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또 스승님 칭찬이야. 서준은 붓을 가볍게 돌리며 자신의 그림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은 부드럽고 색감도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그림과 나란히 놓이면 그 차이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부족했고 완성도도 떨어졌습니다. 서준은 붓을 탁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그림이 그렇게 대단한가? 원칙, 엄격한 척만 하면 다인가? 질투는 서서히 가슴속을 갉아먹었습니다. 이현은 뛰어난 화원이었습니다. 화원이란과 고위 관리들의 그림을 담당하는 직업이었고 그들이 소속된 곳이 바로 도화서입니다. 도화서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오직 실력이 뛰어난 화원들만이 몸담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서준은 아직 젊고 자유분방했던 반면 그는 기방을 드나들며 술을 마시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제법 집중했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스승님은 언제나 저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언제쯤 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서준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젖히고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현이 그의 그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목 힘이 부족하구나. 선이 흔들리는군. 이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서준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술 한 잔 걸치고 와야 손이 덜 떨립니다. 그래, 내 손은 풀려도 그림은 망가진다. 이현은 단호하게 말하며 서준의 그림 위에 붓을 얹었습니다. 가볍고도 정확한 손길이 더해지자 그림이 한층 안정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도 언제까지 기방만 들락거릴 것이냐? 그림에 집중할 생각은 없는 것이냐? 스승님처럼 재미없는 인생은 못 삽니다. 서준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이현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니까 너라도 정신 차려라.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이현을 흘긋 바라보았습니다. 도화서의 아침은 언제나 붓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먹을 갈고 붓을 잡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날 도화서 안에는 익숙하지 않은 기척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전날 마신 술 탓에 여전히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마를 졸면서도 붓을 들고 있었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도와서 안쪽을 살폈다가 기둥 뒤로 몸을 숨기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서준은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기둥 뒤에 숨어있던 존재가 훔친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조금 후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민 사람은 뜻밖에도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듯 하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서준이 다가가자 소녀는 머뭇거리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요. 궁금해서 몰래 들어왔어요. 서준은 눈썹을 살짝 찡그리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도화서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꼬맹아. 그러자 소녀는 뺨을 부풀리며 발끈했습니다. 꼬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 못 들어오게 할 거면 문을 좀 잠가놓지 그러셨어요. 서준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너 내 그림 구경하고 싶어서 온 거냐? 그가 능청스럽게 묻자 소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현 선생님 그림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서준의 입가에 걸린 웃음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나가라. 이현이 조용히 다가와 서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린 소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고 들었어요.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이현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붓을 들어 한 획을 그었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생명이 깃든 듯한 선이 나타났고 소녀는 숨을 삼키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해요. 이현은 소녀를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도화서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은채. 근처 마을 중심부에 사는 어느 높으신 양반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은채는 도화서뿐만 아니라 이현과 서준이 그림을 그리러 가는 행사에도 따라다녔습니다.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면 이현과 서준은 화원으로 공식적인 기록화를 남기기 위해 따라가야 했습니다. 은채는 늘 그들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구경했습니다. 이게 진짜 궁궐이와 저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왕실 잔치가 열리는 날, 은채는 호기심찬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있는 분들은 다 관리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정말 멋있어요. 은채는 눈을 반짝이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서준은 그런 은채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너 너무 신나 보인다. 그럼요. 이렇게 멋진 곳은 처음 와봤는걸요. 은채는 세상이 신기한 듯 마치 아이처럼 감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습니다. 이현은 묵묵히 그림을 그리면서도 은채의 감탄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탄하는 모습. 이현은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그녀는 이현은 언제부터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화원으로 인정받았지만 글을 그리며
감정을 담는 일은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그의 곁에 머무르며 세상을 감탄하는 모습을 보자 이현의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나와 다르다.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사람이지만 이 아이는 모든 것이 새롭다. 순간 이현이 소녀를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이 그저 평범한 호감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곧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나와 은채는 나이 차이도 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아이에게 어른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현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이 갈려 있었고 이현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공식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붓을 들어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바로 은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은 은채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었고 표현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으로만 그녀를 남기려 했습니다. 그녀가 궁금해하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감탄하며 두 손을 모으던 모습, 그리고 웃으며 이현을 바라보던 얼굴, 그 모든 것을 그는 붓 끝으로만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이현의 방 안에는 은채의 초상화가 조용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은채가 도화서로 들어섰을 때 내부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화원들은 각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찾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곧장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붓을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서준은 붓을 돌리던 손을 멈추고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 고을 화를 그리러 지방에 내려가셨다. 며칠간 안 돌아오실 거야. 아은채는 잠시 실망한 듯 보였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힐끗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는 스승님만 찾는구나. 은채는 곧장 받아쳤습니다. 오라버니는 기방의 누님들만 찾잖아요. 내가 그 누님들 다 관심 있는 여인이 하나 있긴 한데. 서준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은채를 바라보며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단호하게 물러나더니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불쌍하네요. 야속하네. 그렇게 매몰차게 구는 거 아니야. 오라버니 같은 분은 싫어요. 서준은 일부러 과장되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아파. 나한테 싫다는 소리 들으니. 그러나 은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여인도 많으실 텐데요. 서준은 은채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방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대개 그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웃으며 맞장구를 치고 가볍게 장난을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은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서준에게 쉽게 휘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채를 빤히 바라보다가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사내가 좋으냐? 은채는 한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문득 이현이 떠올랐습니다. 붓을 잡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모습, 짧고 간결한 말투, 가끔 무심하게 건네던 한마디. 그녀는 그 감정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이 그저 존경하는 스승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서준처럼 가벼운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짧게 한숨을 쉬고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요. 서준은 순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내가 뭐가 어때서? 너무 가벼워요.
은채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서준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도와서 올 때마다 나랑 얘기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싫으면 아예 안 오면 될 텐데. 은채는 뜨끔했지만 여전히 도도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을 보러 온 거예요. 오라버니 보러 온 거 아니고요. 그 대답이 서준의 속을 긁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스승님. 그녀는 언제나 이현을 찾았습니다. 서준은 그것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이 지방으로 내려간 지도 사흘째입니다. 도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서준은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없는 틈을 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현의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기록과 도구들이 안에 있을 텐데. 평소 이현은 자신의 작업 공간을 철저히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함부로 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현이 고을 행사 기록화를 위해 지방에 내려간 동안 도화서의 다른 화원들이 그의 작업을 대신 맡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스승이 남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제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묵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안 위에는 붓과 벼루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여러 장의 두루마리 그림과 고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현은 언제나 이곳에서 묵묵히 그림을 그렸고 철저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준은 원래라면 가볍게 붓과 종이 몇 장만 챙겨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호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스승님의 작업을 제대로 볼 수 없겠지. 그는 조심스럽게 책장에 다가갔습니다. 책장에는 이현이 그린 기록화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한 장씩 그림을 넘겨보았습니다. 왕실 행사에서 그렸던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때 책장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뭐지? 서준은 망설이다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한 폭의 그림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였다. 그녀는 그림 속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맑고 반짝였으며 입술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림을 보고 순간 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천천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붓끝에는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다. 감정을 배제한 채 그림을 그릴 것을 강조했고 언제나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현이 은채를 그렸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애정이 가득 담긴 모습으로. 서준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스승님도 사람이긴 하군요. 그러나 그의 손끝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바라볼수록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질투였다. 평생을 그림에 바친 사람이었고 연애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채를 그린 것입니다. 서준은 그림을 든 채 은채와 이현을 떠올렸습니다. 은채는 서준에게 늘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에게 달랐습니다. 그를 향한 그녀의 눈빛은
다른 감정이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서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은채가 이 그림을 본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서준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을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은채는 오늘도 도화서를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이현을 만나러 온 것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방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스승님만 찾으러 온 거냐? 서준은 담장에 기대어 서서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채는 그를 힐끗 보았지만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돌아오시라? 그건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도 나도 화원인지 나랑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싫으냐? 네. 은채는 단호하게 대답하고는 곧장 도화서를 떠나려 했습니다. 서준은 피식 웃으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스승님이 안 계셔도 너한테 보여줄 게 하나 있는데. 은채는 그의 말에 별다른 기대 없이 돌아섰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한 장의 그림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초상화였다. 복사본처럼 생기가 깃든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은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제가 맞아요. 어때 마음에 드느냐? 은채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에 자신은 그녀가 생각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졌고 눈동자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저를 자세히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이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오래 머물기도 전에 서준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그린 거다. 은채는 깜짝 놀라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까요. 서준은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를 보고 있으면 괜히 그리고 싶어지더라. 그래서 그려봤다.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서준 오라버니가 그렸다고. 서준의 그림이라면 지금까지 그녀가 보아온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정교하고 더 섬세하며 더 감정이 담긴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은채는 그림을 다시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채는 서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이 장난스럽게 농을 걸어도 예전 같았으면 매몰차게 대구했을 말을 한 번쯤은 삼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일부러 은채 앞에서 붓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은채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분 탓이에요. 그래. 근데 기분 탓치고는 말투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은채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준은 그녀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를 세우며 차갑게 받아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언제부터 저를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지. 근데 너를 보고 있으면 자꾸 그리고 싶어지더라. 은채는 그의 대답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준이 자신을 그렸다고 했을 때 그녀는 왜 이현이 떠올랐던 걸까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녀가 서준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도화서 뒷산에는 꽃이 만개했습니다. 벚꽃과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작은 바람에도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준은 일부러 도화서 마당에서 붓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말이지. 은채는 조용히 붓을 잡고 앉아 있다가 힐끗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 마침 도화서 뒷산에 꽃이 흐드러지게 폈더라. 같이 가서 구경할래.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뒷산에 꽃이 만개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현이 돌아오지 않은 지 꽤 되었고 도화서에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조금은 무료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잠깐만 보고 오는 거예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 뒷산. 은채는 꽃 사이를 걸으며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서준은 슬며시 그녀의 얼굴로 손을 뻗었습니다. 은채가 깜짝 놀라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 오라버니, 가만히 있어봐. 서준은 은채의 머리 위에서 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냈다. 살짝 쓸어내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 참 예쁘구나. 은채는 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라버니 또 그런 농이 아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너한테만 이러는 거다. 이제 알 때도 됐잖아. 은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다. 이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서준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서준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봐. 은채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은채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서준은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은채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이연에게 품었던 감정이 떠올랐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준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나 좀 좋아해 줄래? 서준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은채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아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이 지방에서 돌아온 것은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여정을 마친 그는 곧장 도하서로 돌아가려 했지만 먼 길을 달려온 탓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목도 마르고 피로도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길가에 보이는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막 안은 나무꾼과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이현은 구석자리 하나를 잡고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봐 듣자 하니 요즘 산군이 자주 내려온다. 이현은 무심코 술잔을 기울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군이라면 호랑이 말입니까? 그제야 이현은 말하는 이들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짧은 창과 조총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 사냥꾼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렇지. 놈들이 예전보다 더 대담해졌다.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 다른 사냥꾼이 턱짓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옆 고을에서 소를 물어갔다지 뭔가. 어쩌면 근처 산에도 놈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 이현은 피곤한 기색으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산길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사냥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요. 괜히 어두운 산길에서 산군을 마주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이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는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곧장 도화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탓인지 술기운이 몸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현은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림 도구부터 정리하고 쉬어야겠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막에서 나와 도화서로 향하던 이현은 익숙한 길목을 지나치며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서준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방에 다녀온 사이 서준이 그림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저녁인데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아까는 정말. 이현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채가 왜 이 늦은 시각에 서준의 집에 있는 것일까? 순간 안에서 서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수줍은 척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은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이현의 얼굴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이현은 무심코 문 앞에 손을 올렸다가 이내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은채와 서준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은채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은채는 그런 서준에게 몸을 기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현의 손끝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 서준의 웃음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가까이 맞닿은 모습. 이현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럴 리가 없.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은채를 그렸습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을 숨기고 그저 붓으로만 표현하며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자신이 아닌 서준을 택했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현은 도화서로 돌아오는 길 내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술기운은 이미 가셨고 남아있는 것은 깊은 허탈함과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은채가 서준과 함께 있다니 아직도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등불 아래 서준의 품에 안겨있던 은채.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붓과 벼루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창문은 살짝 열려 밤바람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자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책장 쪽이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는 천천히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책장 구석을 더듬었고 있어야 할 작은 나무 상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자를 뒤졌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를 그린 그림이 없었습니다. 이현은 한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후 단 한 번도 남의 손을 탄 적 없었습니다. 그림을 본 것도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설마 서준, 머릿속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서준은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방에 간 동안 도화서의 화원들이 방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서준이 그림을 훔쳤습니다. 그는 그 그림으로 은채를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방금 이현이 목격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였어. 이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서준은 이현의 제자였습니다. 그림 실력은 아직 부족했지만 이현은 그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서준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림을 훔치고 은채를 빼앗았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현은 방을 나와 조용히 서안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주막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산군이 자주 내려온다. 군이라면 호랑이 말입니까? 그렇지. 놈들이 예전보다 더 대담해졌다.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밤에는 절대 산길을 넘지 마시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의 집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이현을 보고 서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채는 진작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서준은 혼자 남아 은채의 체온을 되새기며 술잔을 기울이던 중이었죠. 스승님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현은 말없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방에서 돌아오시라 고생하겠네요. 한잔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옆마을로 가거라. 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이 밤중에요. 긴히 필요한 물건이 있다. 대체 뭡니까? 이현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청금석 안료다. 도화서 그림 작업에 당장 필요하다. 내일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다. 청금석 안료는 비싸고 귀한 재료였습니다. 먼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어 도화서에서 종종 옆마을에 있는 화원 상회에서 조달했던 것입니다. 서준은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낮에 시키시면 될 것을 꼭 이렇게 밤에. 이현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승의 명이다. 그 한마디에 서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며 허리에 옷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참, 사람 부려먹는 법도 그렇게. 서준은 밤길을 따라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준은 등불을 들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너머에서 낮게 깔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어 앞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눈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그가 등불을 더 높이 들자 어둠 속에서 커다란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빛을 받은 두 눈은 노랗게 빛났고
근육질의 몸은 바람에 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서준은 자신이 마주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호랑이, 그리고 곧 등불이 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이미 햇살이 깊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머리가 무겁고 속이 쓰였습니다. 머리도 지끈거렸다. 자고 있었지.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다. 한 구석에는 어젯밤 비워낸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마셨던 말인가. 이현은 한동안 흐릿한 정신으로 어젯밤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술을 마셔도 절제했기,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몸에 맞지도 않는 과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시고도 끝내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했다. 널려있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습관대로 책장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그제야 그는 책장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서준의 집 창문 너머에서 보았던 광경, 사라진 그림, 그리고 분노의 창끝에 서준에게 명을 내렸던 순간, 이현의 입술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준을 보낼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늦게 도화서에 도착했을 때 화원 몇 명이 마당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만이. 이현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돌아왔느냐? 화원은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제 밤중에 무슨 급한 심부름을 가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현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뭐라고? 화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이 원체 게으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술 한 잔 걸치고 여태까지 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이현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서준이라 밤새도록 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산길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뛰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어둠이 가시고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 이현의 눈앞에 붉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의 발이 저절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찢어진 옷자락과 피로 물든 돌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옷자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천의 감촉, 서준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진한 천조각이 바람에 휘날렸다. 이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순간 그의 두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옷자락을 꼭 쥔 채 몸을 숙였습니다. 마침내 쌓아두었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이현은 산길 한복판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습니다. 서준이 죽은 후 이현은 잘 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고 도화서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현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머문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초가입니다. 도화서를 떠난 그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허름한 집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벼루는 말라붙었고 붓은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더 이상 생명이 깃든 선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같은 삶은 못 삽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귀가를 맴돌았습니다. 이현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끔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는 산길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한 여인이 그의 초가 앞에 찾아왔습니다. 은채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흐린 눈빛을 한 이현이 술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를 보고 놀란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초췌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단정했던 모습은 사라졌고 그의 방은 흐트러진 채 술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현은 그녀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냐. 은채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 오랫동안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이현은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찾아서 어쩌려고. 은채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다시 그림을 그리지 않으세요? 이현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붓을 잡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다뇨.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림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오라버니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리신 것이었겠죠. 저는 왜 그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은채의 말에 이현은 막혀있던 감정이 폭발하며 눈물이 쏟아졌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염없이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이현과 은채는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다시는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은 함께 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은채는 조용히 그의 창고를 정리하다가 한 점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속에는 이현, 은채, 그리고 서준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림을 꼭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이현이 남긴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